자, 봅시다. 자, 지형하고 있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대지형과 화산지형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카르스트 지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르스트 지형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이 용식을 받아 형성되는 지형을 말하게 됩니다. 이 석회암은 화학 성분이 CaCO3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오랫동안 접촉하게 되면은 이 석회암이 녹게 되죠. 이걸 용식작용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석회암이 용식작용을 받게 된다는 거, 이 용식은 화학적 부가작용의 일종이에요. 화학적 부가작용의 일종인데 이런 화학적 부가작용은 강수량이 풍부하고 기온이 높을수록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카르스트 지형은 용식작용을 잘 받기 위한 조건이 강수량이 풍부한 수균기후 지역에서 잘 나타난다는 거죠. 강수량이 풍부한 수균기후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주요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까지 되냐면 튀르키예, 중국의 남부, 그리고 베트남 이 세 지역이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석회암이 어떻게 용식되냐에 따라서 그 지형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돌리네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돌리네 같은 경우는 빗물의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와지를 말하는데 이 와지는 뭐냐면 그냥 온프페인 지형을 말하게 돼요. 이 온프페인 이 부분을 우리가 돌리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돌리네가 두 개 이상 결합해서 커지면은 우발라라고 하는 지형이 돼요. 그래서 더 큰 돌리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에 탑 카르스트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이 차별적인 용식과 침식작용을 받아서 용식을 받아서 형성된 봉우리를 말하게 되는데 그냥 석회암이 이렇게 봉우리만 남은 거 라고 보면 됩니다. 탑으로 된 카르스트 지형이라서 탑 카르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 석회암이 이 정도 되어 있었는데 여기 부분만 용식을 받은 거야. 용식을 받고서 남은 부분들, 남은 봉우리 모양을 탑 카르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카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노출된 카르스트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냥 석회암이 지표로 드러나게 있으면 카렌이라고 해요. 카렌 또는 라피에라고 부릅니다. 카렌 또는 라피에. 그래서 얘는 탑카르스트보다 높게 솟은 산이 아니라 그냥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카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지하수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되는 거는 석회동굴이라고 합니다. 석회동굴. 그래서 석회동굴 같은 경우에는 안에 동유석과 석순 그리고 얘네들이 합쳐진 석주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얘는 석회암 물질인 탄산칼슘이 지하에서 다시 침전한 거예요. 침전한 형태로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석회와 단구 같은 경우에는 탄산칼슘이 이렇게 경사를 따라 내려가면서 탄산칼슘을 침전시키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계단 모양의 지형을 나타나게 됩니다. 계단 모양의 지형. 대표적인 사례로는 튀르키예에 있는 석회암 강구 중에 하나인 파묵칼레라는 곳이 있어요. 파묵칼레라는 곳이 대표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석회암 지대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이 전부 다 녹고 나면은 그냥 아예 소멸되는 게 아니라 철분들만 남게 된단 말이야. 찌꺼기들이 나는데 거기에 철분 요소들이 많아. 근데 이 철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열과 습도에 노출되게 되면은 녹슬게 되죠. 녹슬면 무슨 색깔로 변해? 빨간 색깔로 변는단 말이야. 그래서 석회암 푸가토, 붉은색의 석회암 푸가토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석회암 푸가토는 아무래도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석회암 같은 경우는 구멍이 송송송 뚫려서 물이 용식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아서 밭농사가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배수가 양호하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공업의 원료로 사용되죠. 시멘트 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니까 알아주시면 되는데, 이 카르스트 지형 같은 경우에는 화산 지형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 자, 화산 지형의 대표적인 기반암은 현무암 같은 거를 줄 수 있겠죠. 현무암이고, 그리고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입니다. 자, 화산 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인적 작용에 의해서, 화산 폭발이 내인적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면은, 카르스트 지형은 외인적 작용 중에 하나인 화학적 풍화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화산 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산 회토라던가 현무암 풍화토가 나타나게 되는데, 얘네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대부분 검은색을 띠게 돼요. 검은색. 반면에 카르스트 지형 같은 경우 석회암이 용식되고 남게 되면은 석회암 풍화토 페라로사라고 하는 석회암 풍화토가 나타나게 되는데, 얘는 붉은색을 띠게 되죠. 네, 특이한 점은 현무암은 그대로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현무암이 깨져서 만들어진 흙이 그냥 검은색을 띠게 되는 건데, 석회암 같은 경우는 석회암이 쪼개진 다음에 걔가 흙이 되는 게 아니라 석회암이 용식되고 남은 찌꺼기가 산화작용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석회암은 무슨 색깔이냐면 회백색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주고, 화산 지역과 카르스트 지역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밑에 해안 지형도 보도록 할게요. 자, 해안 지형은 두 가지의 특징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해안의 모습을 물어볼 거냐, 아니면 해안에 나타나는 지형을 물어볼 거냐, 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자, 먼저 해안 지형은 먼저 파랑과 연안류, 조류, 바람에 의한 침식, 운반, 퇴적 작용, 즉 외인적 작용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 파랑과 연안류는 세트라고 보면 되고요. 조류는 이제 민물, 썰물, 바람은 그냥 바람 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부분 해안의 모습인데, 해안이라는 거는 바다랑 육지가 만나는 점을 해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안의 모습을 보면은 단조로운 해안선도 있고 복잡하게 드나듦이 있는 해안선도 있을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집안이 융기에서 생긴 해안선은 단조로운 해안선이 발달합니다. 즉 일자로 뚝 떨어지는 해안선이 나타나게 돼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리나라의 동해를 들 수 있어요. 자, 반면에 지반이 침강하거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형성된 해안 같은 경우는 복잡한 해안선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런 해안을 우리가 침수해안이라고 하는데, 물에 빠진 해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리아스 해안과 피오르 해안을 들 수 있는데, 리아스 해안은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V자국이 후빈기 해수면 상승 후 침수된 거고, 후수면이래. 자, 피오르 해안은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U자국이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리아스랑 피오르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규모가 클까? 규모는 피오르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 피오르는 대체적으로 고위도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수심이 매우 깊어요. 수심이 깊고 규모가 큽니다. 자, 반면에 리아스 해안 같은 경우는
저위도나 중위도 쪽에 분포하게 되겠고요. 중위도에 위치하고 수심이 얕아요. 얕고 여기는 규모가 좀 작은 편입니다. 작은 편. 그래서 굳이 문제에서 따진다면은 리아스 해안은 어디가 많이 나오냐면은 에스파냐, 서부 해안이 문제에 많이 나오고요. 스페인 쪽, 남부 유럽 쪽이죠. 그리고 피오르 해안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서부 해안 쪽이나 캐나다 서부 해안, 칠레 서부 해안, 그리고 뉴질랜드 남섬 해안 이쪽에 분포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그림 보고는 되게 따지기 좋은 게 리아스 해안은 규모가 작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림의 지도에서 해안선이 그냥 뾰족뾰족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리아스 해안인 거고요. 피오르 해안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이 더 이렇게 막 깊게 들어가 있어. 막 이렇게 깊게 들어간 거. 깊게 들어간 거는 피오르, 짧게 들어간 거는 리아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림 너무 못 그렸다. 자, 다음으로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해안선은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곧이라고 부르고 안으로 들어간 부분은 만이라고 부릅니다. 곧과 만이 있는데 곳 같은 경우에는 파랑 에너지가 파도가 더 세게 들어가게 되죠. 만은 안쪽에 있으니까 파랑 에너지 파도가 살살 옵니다. 물결이 잔잔해요. 자, 그래서 이런 암석해안은 암석만 있는 거야. 그 위에 흙이라던가 모래 같은 거 없어. 왜? 파랑이 세서 다 쓸려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어디냐면은 이런 암석해안은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파랑의 침식작용이 발달하게 돼요. 침식작용으로 인한 지형들이 형성되게 되는데 해식에는 절벽을 말하고 하식대는 평평한 면, 시스텍은 기둥, 이런 지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해안 단구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단구라는 거는 계단 모양의 지형을 단구라고 해요. 계단할 때 단자를 써요. 근데 해안 단구는 바다에 형성된 계단이야. 그래서 이건 뭐냐면 과거에 하식대가 그대로 융기에서 생긴 거를 말하게 됩니다. 즉, 자, 해안선이 이렇게 있었어. 이게 육지야. 이게 바다야. 자, 육지와 바다가 있을 때 바다 표면상으로는 파랑이 빵빵빵 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육지 쪽이 이렇게 깎여버린단 말이야. 깎여버려요.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생긴 절벽을 뭐라고 부르냐면 해식대라고 부르고 여기 평평한 면을 하식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얘가 해수면이 낮아지거나 또는 이 육지가 솟아올랐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죠. 해수면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평평한 면이 생기지. 이 평평한 면은 과거에 바다가 깎은 하식대잖아. 근데 해수면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서 계단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해안 단구가 되는 거야. 해안 단구. 알겠죠? 그래서 항공지리에서도 조금 깊게 들어가지만 해안단구 형성 과정이나 여기를 파보면 뭐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지만 세계지리에서는 그냥 이 해안단구의 형성 원인만 기억하면 됩니다. 과거의 하식대가 융기했다는 게 특색이에요. 자, 다음에 모래해안 보겠습니다. 자, 모래해안 같은 경우에는 파랑 에너지가 주로 분산되는 만에 발달하게 돼요. 만에 발달한다. 그래서 이런 모래해안에서는 파랑과 연안류에
퇴적작용으로 지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결이 잔잔하다 보니까 이제 퇴적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빈 같은 경우는 모래사장을 말하고 사주는 모래로 이루어진 다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육계도는 섬과 이 육지가 모래로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요. 석호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의해서 만의 입구가 가로막힐 때 생기는 호수를 말하는데 최근에 이 석호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자, 해안 지형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보시고 여기 만이에요. 자, 만교분에는 물결이 잔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쌓여진다고 그랬죠. 특히 모래 같은 것들이 여기 이렇게 쌓입니다. 많이 쌓여요. 자, 근데 이 모래는 계속적으로 쌓이고 퇴적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곳을 따라서 성장하게 돼요.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만이 계속 이쪽으로 성장하게 돼요. 자, 이렇게 육지랑 이어지지 않는 거를 사취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주가 결국에 여기를 막아버렸어. 성장을 해서. 그럼 이거를 우리가 사주라고 부르는 거야. 육지랑 육지 연결되면은. 그럼 여기 안에는 물이 갇혀 있겠지. 이 물이 뭐야? 석호야. 자, 근데 이 석호는 바닷물이야, 민물이야? 바닷물이야, 민물이야? 바닷물이지. 원래 바다가 여기까지 들어왔던 거니까 바다 입구를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석호는 바닷물이 갇혀져 버린 호수입니다. 근데 이 석호는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석호의 크기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지. 왜? 계속 퇴적작용을 겪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 석호는 만의 입구를 사주가 가로막아서 형성된 호수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규모는 줄어든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자, 세계에는 좀 석호가 은근히 많이 나오고요. 세계지리에서도 석호 문제가 꽤 나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규모가 축소된다. 그리고 가로막아서 형성됐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깊게 안 들어가요. 자, 마지막으로 이 해안사도 같은 경우에는 사구, 즉 모래 언덕이에요. 이런 모래 언덕은 뭐냐면 바람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즉 사빈에 있는 모래가 뒤쪽으로 날아가서 생긴 게 사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빈에 있는 모래랑 사구에 있는 모래랑 누가 더 크기가 클까요?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랑 뒤쪽에 있는 사구에 있는 모래랑 누가 더 커? 사빈이 더 크겠지. 왜? 사빈에 있는 모래 중에서 바람에 날릴 정도로 가벼운 것만 뒤로 간 거니까. 그래서 퇴적물질의 입자 크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사빈하고 사구의 모래 크기는 모래 알은 여기가 크고 여기는 작다. 그리고 사빈은 파랑과 연합류에 의해서 생겼다면은 연합류의 퇴적작용으로 생겼다면은 사구는 바람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모래알의 크기, 즉 퇴적물질의 크기가 사구가 훨씬 작다는 거. 이거 비교하는 문제들 나오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갯벌해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조류에 의한 퇴적작용, 밀물썰물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것들을 말합니다. 갯벌 같은 경우는 주로 점토가 쌓여져 있겠죠. 점토, 진흙이 쌓여져 있다. 자, 그리고 산호초 해안 같은 경우는 석회질에 산호충의 유해가 만들어져서 쌓여서 생기는 건데 대체적으로 열대, 아열대 바다에 많이 형성돼요. 수심이 얕은 곳.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대보초 해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석회질에 유해가 쌓여진 거다. 즉 조개 껍데기나 산호초 이런 것들이 쌓여졌다고 보시면 돼요. 푸른 산호초.
와타시와 고기와 미나미노. 일본 갔더니 그 노래 겁나 틀어놓더라. 뉴진스가 핫하긴 했나봐. 걔네들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닐까? 옆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남행열차 부르는 느낌으로. 그래서 문제 몇 가지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보면 여기 뉴질랜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뉴질랜드 나오는데 뉴질랜드에서 막간을 이용해서 보면은 뉴질랜드는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북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별명이 뭐냐면 불의 섬이야. 여기 남섬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뭐냐면 얼음의 섬이야. 뭔가 오독 같지 않니? 자, 왜 그러냐면은 북섬에는 화산 지형이 많이 나타나. 뉴질랜드는 어제 잠깐 얘기했듯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화산섬이란 말이야. 특히 여기 북섬에는 화산 지형들이 잘 나타나네요. 그래서 니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봤어? 아니요. 니네 태어나기 전 영화인가?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했네? 야, 완전 명작이야. 나중에 봐. 반지의 제왕 보면은 반지의 제왕 촬영지가 뉴질랜드예요. 그래서 이런 불을 볼 수 있고요. 남섬 같은 경우에는 좀 고위도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기는 빙하 지형이 잘 나타나요. 그래서 빙하랑 관련된 지형들이 많이 있다. 자, 그래서 남섬에 여기 체크되어 있는데 여기 해안선의 모습을 보니까 바다가 안쪽까지 깊숙하게 들어와 있죠.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빙하의 침식을 받은 골짜기가 물에 잠긴 피오르다. 피오르 해안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피오르가 있다는 거는 여기가 과거에는 빙하에 덮여 있었다는 걸 뜻하게 되겠지. 그래서 B 부분을 보게 되면 육지 내부에 뭔가 구멍이 뚫려 있잖아. 호수가 생겨 있지. 이거는 예전에 빙하가 깎아놓은 부분에 물이 고인 거야. 이거를 우리가 빙하호라고 합니다. 빙하호.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빙하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미국하고 캐나다 중앙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호수 있지. 네. 오데오도 빙하호입니다. 자, 그리고 북섬 쪽 해안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북섬 쪽 해안가를 보니까 일단 이렇게 여기 튀어나온 곳이 있고 많이 있고 곳이 있고 많이 있고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안쪽 부분은 아무래도 육지 쪽으로 들어간 부분이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많이라고 보면 되겠죠. 많은 입구를 얘가 막았네. 그럼 얘는 뭐야 이름이? 사주가 되는 거고 여기 안에 있는 물들은 뭐라 부르는 거죠? 그럼? 석호라고 부르는 거죠. 석호. 자, 여러분 이 사주가 언제 성장해서 만들어졌냐? 후빙기 해수면 상승과 더불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후빙기 해수면 상승과.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A는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계곡. 이 계곡은 무슨 자 모양이에요? U자곡이죠. U자곡이 침수돼서 형성된 피오르다. 맞는 얘기죠. 자, 니은. B는 판이 갈라지고 있는 지구대를 따라 분포하는 호수다. 자, 여기는 지구대는 뭐예요? 지구대는 대륙판이 분리되는 곳이지. 이건 대륙판이 확장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환태평양 조산되기 때문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이 호수는 보통 동아프리카에 분포하는 단층호들이 있어요. 거기를 말하게 됩니다. 자, 디귿. C는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자구로 형성된다. 사주, 사빈, 사취 얘네들 전부 다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자구로 형성되는 거예요. 자, 리을. B의 호수는 D의 호수에 비해서 염도가 높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 있는 호수고 여기 D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가로막아서 생긴 석호죠.
누가 더 짤까? 바닷물이 갖춰져 있는 석고가 더 짜겠지. 그래서 영도는 얘가 더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풀면 돼요.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뒤쪽에 7번 문제 있습니다. 7번. 어제 했던 건데 세 개의 대지형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가부터 볼게요. 가를 보니까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땅이래. 그걸 뭐라 불렀지? 안정 육계라 불렀어요. 이런 안정 육계는 순상지 또는 탁상지 형태로 생겼는데 순상지랑 탁상지가 뭐냐면 순상지는 방패 순자를 써서 그냥 이렇게 생긴 지형이에요. 그리고 탁상지 형태로 생기기도 했는데 탁상은 탁자처럼 생겼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안정육계는 평평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평하다. 자, 나 같은 경우는 고생대 때 만들어진 땅이네. 그래서 고기 습곡 산지 라고 했고요. 고기 습곡 산지는 조금 낮은 산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은 경우는 중생대부터 신생대에 만들어진 신기 습곡 산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안정육계 고기 습곡 산지, 신기 습곡 산지를 파악하려면 대륙에서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안정, 고기, 습곡이 나타난다고 했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유라시아 대륙을 볼게요. 대륙의 가장 내부에 있는 거는 여기죠. 이 흰색 부분이 그러면은 안정육계가 되는 거고 그 바깥쪽에 나타나는 시커먼 부분 이게 고기습곡 산지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나타나는 B 부분이 신기습곡 산지로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흰 부분이 안정육계 그리고 여기 검정색 부분이 고기습곡 산지 여기 진한 부분이 신기습곡 산지예요. 자, 그럼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고기습곡 산지랑 관련된 산맥, 신기습곡 산지랑 관련된 산맥도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된다고 했었죠. 그걸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다가 자, 먼저 고기습곡 산지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때 글자로만 얘기해서 지도 나온 김에 자, 여기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여기 부분 있죠. 자, 여기 부분에 있는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맥 이름이 뭐예요? 우랄산맥입니다. 우랄산맥이고 자, 여기 북유럽에 용 대가리처럼 생긴 여기 부분에 있는 이 산맥의 이름은 스칸디나비아 산맥이에요. 스칸디나비아. 자, 그리고 남아공 쪽에 보면 남아공 끄트머리에 이렇게 산지가 있죠. 끄트머리에 있는 산지. 얘가 뭐냐면 드라켄즈버그 산맥이에요. 드라켄즈버그. 자, 그리고 여기 호주 쪽에 호주의 동부에 위치한 이 산맥이 있죠. 여기 있는 산맥은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입니다.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위대한 분리. 자, 그리고 미국 쪽에 동부 쪽에 위치한 이 산맥이 있어요. 이 산맥이 에팔레치아 산맥이에요. 에팔레치아 산맥. 자,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쓴 고기습곡 산지는 어떤 자원들이 많다고 했지? 여기는 석탄이 많이 있다 라는 특색입니다. 자, 다음에 신기습곡 산지는 대륙의 바깥쪽에 있다고 했죠. 판의 경계 부분과 가까워요. 경계 부분과 가까운데 이런 신기습곡 산지는 어떤 자원들이 많냐면 석유나 천연가스나 그리고 구리 같은 자원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부터 보게 되면은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만나서 형성된 수렴형 경계에 여기 라인을 따라서 형성된 산맥이 있어요. 여기 산맥 이름이 로키 산맥입니다. 로키 산맥.
자, 그리고 여기 남아메리카판과 태평양판이 만나서 형성한 여기 라인에 있는 산맥, 죽지 않는 산맥, 안데스 산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 여기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면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면서 만들어낸 산맥이 있죠? 여기 이름이 뭐예요? 히말라야 산맥.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죠. 자, 보면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서 여기 한 줄기가 이렇게 쭉 있지. 여기는 전부 다 시기스코 산맥이야. 보면은 여기 이란 쪽도 건너가고 터키 쪽도 건너가고 그리스 쪽도 건너가고 여기에 또 유명한 산맥이 있죠. 이탈리아와 여기 사이에 지금 장민주가 있는 알프스 산맥입니다. 알프스 산맥. 그래서 이 알프스랑 히말라야는 세트야. 이렇게 쭉 이어진 세트라고 보면 돼요. 그 세트 중에 하나가 여기 아프리카 쪽에도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가 아틀라스 산맥인데 여기가 전부 다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보면 돼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다. 그리고 여기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여기 지역을 무슨 조산대라고 부른다고요? 환태평양 조산대다. 그래서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뉴질랜드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섬들도 전부 다 신생대 때 만들어진 신기스코 산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맥 하면은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만 외워주세요. 10개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 이 지역을 왜 알아야 되냐면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뒤에 지역 지리를 한단 말이야. 지역 지리를 하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 어떤 자원들이 많은지를 파악을 해야 돼. 그럼 그 나라가 신기스코 산지가 많은지 고기스코 산지를 많은지를 알게 되면 얘네 나라가 석탄이 많은지 석유가 많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형을 나중에도 꼭 이용하니까 외워주세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자, 가는 안정육계죠. 안정육계는 현재 판이 충돌하는 경계부에 위치한다. 판이 충돌하는 경계부에는 신기스코 산지가 있죠. 자, 니은 나는 다보다 고기스코 산지는 신기스코 산지보다 해발 고도가 높고 현준하다. 낮고 평평하죠. 더. 자, 디귿 다는 나보다 구리가 많이 내장되어 있다. 신기스코 산지에는 석유, 천연가스, 구리가 많다고 했죠. 자, 리을 A는 나, B는 다에 해당한다. 아까 A는 고기, B는 신기 라고 해서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디귿, 리을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역 파트는 세계지리의 지역 파트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고요. 항상 나오던 스타일로만 나오니까 문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갔어. 쭉쭉 넘어가서 이제 종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인문지리 쪽이에요. 자, 인문지리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일단 인문지리 파트에서는 항상 통계자료가 우선적인데 통계자료는 우리가 대부분 대륙별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대륙을 따지게 되면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잉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총 6개의 대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얘기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는 9대륙으로 취급을 하고요.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는 늦게 발견된 신대륙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죠. 자, 그 과정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 세 개의 대륙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높은 대륙이에요. 반면에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는 산업화나 도시화의 시기가 빠른 선진국이 있는 대륙들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좋습니다. 인식을 하고 문제를 풀면 좋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대륙들 설명들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종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종교는 크게 보편 종교와 민족 종교로 나눠졌다고 했었죠. 보편 종교는 모든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종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세 개의 종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처음으로 발생을 했냐면 발생지는 서남아시아입니다. 서남아시아. 우리가 크리스트교가 유럽이 많이 믿고 있어서 유럽에서 시작될 것 같지만 서남아시아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곳 있죠. 이스라엘 지역에서 시작이 됐고요. 로마의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그때부터 유럽으로 확산된 겁니다. 유럽으로 확산이 되었고 유럽 식민 지배를 받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전파가 된 거지. 근데 이 크리스트교는 다시 한번 세 가지의 종교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로마의 역사랑 관련되어 있는데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되게 되면서 처음에 가톨릭교와 동로마인 그리스 정교로 나눠지게 돼요. 그리스 정교. 그래서 이 가톨릭교는 대부분 이제 서유럽 쪽에서, 그리스 정교는 동유럽 쪽에서 믿었죠. 그러다가 이 가톨릭교가 너무 조금 안 좋은 길로 흘러가게 되니까 그거를 좀 개혁하자라고 나온 게 뭐냐면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가톨릭교는 성당이고 개신교는 교회가 있는 거고 그리스 정교는 동부유럽에서 믿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동부유럽의 크리스트교. 그래서 가톨릭교는 주로 어디서 많이 믿냐면 남부유럽에서 많이 믿어요. 남부유럽, 이탈리아라던가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남부유럽에서 주로 믿고 그리스 정교는 동부유럽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스, 폴란드 이런 데들 여기서는 그리스 정교를 많이 믿고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북서유럽에서 많이 믿어요.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라던가 독일 이런 데에서 개신교를 많이 믿는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종교를 믿는 국가들이 또 세계의 아메리카라던가 오세아니아를 식민 지배를 했죠. 그 과정에서 퍼진 크리스트교의 종류도 다릅니다. 그래서 유럽에 일단은 가톨릭교, 그리스 정교, 개신교가 퍼지게 되고 유럽에서 이제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를 하게 되죠. 이제 아메리카를 식민 지배하게 되는데 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랑 남아메리카가 있잖아. 근데 북아메리카는 누가 식민 지배를 했냐면 북서유럽 사람들, 영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 중에서 앵글로 아메리카는 개신교가 퍼지게 됐고요.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성당, 가톨릭교를 믿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에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식민 지배를 받았죠? 오세아니아, 호주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 그러니까 영국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얘는 무슨 종교? 개신교를 많이 믿겠죠. 개신교를 많이 믿고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 중에서도 사하라 이남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은 누구의 식민 지배를 많이 받았냐면은 얘들은 좀 섞여 있어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기도 하고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개신교랑 가톨릭교가 좀 섞여 있긴 한데 그래도 개신교의 비중이 조금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아프리카의 중남부 아프리카는 개신교,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 지역으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트교를 완전히 믿고 있는 나라들은 드물거든? 근데 아시아 중에서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어. 필리핀. 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트교를 믿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거든. 그래서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크리스트교가 많이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필리핀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 이슬람교 보겠습니다. 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즉 서남아시아에서 시작됐습니다. 서남아시아에서 시작이 됐고, 얘네들은 어떻게 전파하게 됐냐면 정복활동과 무역활동에 의해서 아시아랑 아프리카 일대로 전파가 된 거야. 아시아랑 아프리카 일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다니면서 전파를 했다고 보면 돼요. 얘는 식민지배랑 관련 없고 그냥 정복하고 그리고 무역하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무역하면서 전파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이슬람교는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같은 건조기후 지역, 건조기후 지역을 중심으로 전파가 됐고요. 특히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사하라 이북에 있는 건조기후 지역은 전부 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자, 근데 여기 동남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도 이슬람교가 무역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냐면은 인도네시아라던가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로 전파되게 돼요. 전파가 많이 된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6세기경 석가모니에 의해서 인도 북동부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인도 지역은 우리가 이 지역을 구분할 때 어디로 치냐면 남부아시아로 치죠. 남부아시아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남부아시아에서 시작한 이 불교는 인도 쪽으로 퍼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계급 제도가 있는데 그 계급 제도에 반대해서 불교가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인도에서 들어갈 수가 있어? 안 들어가겠지. 그래서 인도가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 쪽으로 전파가 돼요.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 쪽으로. 근데 동남아시아 쪽으로 퍼진 불교는 상자부 불교라고 해요. 상자부 불교라고 해서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는, 과거에 소승불교라고 불렀고요.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중일로 퍼진 불교는 대승불교라고 해서 민중을 구제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보여주는 종교로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랑 대승불교 이렇게 나눠져서 전파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 불교는 다른 대륙으로 전혀 거의 퍼지지 못하고요. 동남아시아나 여기 동아시아 쪽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동남이랑 동아시아 쪽으로 분포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또 민족 종교도 나와 있어요. 민족 종교 중에서 힌두교와 유대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바로 힌두교예요. 왜냐하면 세계의 4대 종교 하면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4가지를 들거든요. 5대 종교 하면 유대교까지 낀다. 자, 먼저 힌두교부터 알아보게 되면은 힌두교는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고대 인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브라만교에 의한 종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인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남부아시아에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남부아시아.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힌두교는 힌두 사람들, 그러니까 힌두 종족 사람들만 믿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도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인도잖아.
근데 그 당시에 인도는 어디까지만 인도였냐면 북부권만 인도였어. 인도였고 여기는 그냥 야만인들 사는 곳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힌두교를 믿었던 사람이야.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걸쳐져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이 네팔이라는 나라도 같이 걸쳐져 있는 거지. 걸쳐져 있다. 그래서 인도와 네팔 지역 사람들만 거의 믿을 수 있는 종교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인도 사람들이 인도에만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많이 가죠. 그래서 이 인도 사람들이 좀 뭐 말레이시아나 뭐 싱가포르나 로 이동하게 되면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도 같이 이전하게 되었다.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 쪽에도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옆에 있는 스리랑카 이런 데에도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유대교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인데 이 유대인의 민족 종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유일신 사상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민 사상이라고 해서 우리 유대인들은 다른 인종에 비해서 훨씬 더 우월해 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탄압을 많이 받았던 거지. 로마와 히틀러 이런 사람들한테 탄압을 많이 받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5대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밑에 부분이에요. 세계 종교별 신자 비율과 지역별 주요 종교 신자가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세계의 종교 구성을 한번 보면은 어떤 종교가 제일 많냐면 크리스트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많은 거는 이슬람교, 그 다음 많은 건 힌두교, 제일 적은 게 불교라고 보면 돼요. 그 이 흰불순으로 가고요. 이거는 뭐 좀 그렇긴 한데 글자 수대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5글자, 4글자, 3글자, 2글자 그 이 흰불순으로 간다. 자,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발생 시기인데 어떤 종교가 제일 먼저 발생을 했냐면 힌두교가 가장 먼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불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순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대륙별로 주요 종교의 신자들을 좀 찾아보게 되면은 자, 먼저 아시아를 보겠습니다. 자,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트교를 믿는 나라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세아니아를 합쳤으니까.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도 꽤 믿는 사람도 있겠죠. 동남아시아랑 동아시아 쪽. 그리고 힌두교를 믿는 인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뭐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종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많고요. 그 다음이 이제 불교 그리고 크리스트교를 조금 갖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아시아에서 크리스트교를 믿는 국가, 유일하게 믿는 국교로 지정한 국가는 필리핀을 들 수가 있겠고요. 힌두교를 믿는 국가는 인도나 네팔 같은 데를 기억하면 되고, 여기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믿고 있는 국가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많이 믿고 있는 국가가 특이하게 인도가 많이 믿습니다. 인도의 인구가 지금 중국을 넘어서 세계 1위가 됐잖아. 14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인도는 이렇게 생겼지만 예전에 여기만 인도라고 쳤다고. 그래서 이 북부지방은 힌두교를 믿어. 근데 이 남부지방은 이슬람교를 많이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접경지역에도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이슬람교의 비중이 꽤 높아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슬람교를 믿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도가 특색입니다. 자, 다음에 유럽 보겠습니다. 자, 유럽은 거의 100% 뭐겠어? 크리스트교의 비중이 높겠죠? 크리스트교. 자, 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
서남아시아와 여기 아프리카를 보게 되면은 이슬람교랑 크리스트교가 거의 반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북부권은 이슬람교를, 그리고 남부권은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이슬람교는 북부 아프리카에서, 크리스트교는 중남부 아프리카에서 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남부. 자, 다음으로 신대륙 보겠습니다. 앵글로 아메리카는 아까 전에 어디에 식민지를 받았다고 했죠? 영국의 식민지를 받는 과정에서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개신교가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식민지를 받았기 때문에 가톨릭교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크리스트교인 개신교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륙별 종교 분포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거는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힌두교랑 이 불교부터 찾는 거예요. 힌두교랑 불교부터 찾고요. 그 다음에 찾아야 될 건 이슬람교인데, 이슬람교는 북부 아프리카 쪽 또는 서남아시아 쪽을 보고 찾아내면 됩니다. 특히 서남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는 다른 종교를 거의 인정하지 않아. 거의 100%, 99% 이슬람으로만 이루어지는 순수 혈통이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종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보고서 이슬람교를 찾아내면 돼요. 이슬람교.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는 그나마 좀 어디든 퍼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메리카가 나왔다면은 아메리카에서 비중이 높은 거 보고 크리스트교 찾아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시아는 불교랑 힌두교 둘 다 나타나는데 뭘 어떻게 찾아야 되냐? 여기 불교랑 힌두교죠. 자, 힌두교가 많아요? 불교가 많아요? 힌두교가 많죠. 아까 종교부서 힌두교가 불교보다 많다 그랬지? 그래서 불교보다 많은 거 보고 찾아내면 됩니다. 아시아에만 나타나는데 불교보다 많은 게 힌두교고 적은 게 불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주요 종교별 성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생지가 어디라고 그랬지? 서남아시아에서 시작됐어요. 서남아시아에서 시작돼서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크리스트의 성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 쪽에 있는 바티칸 같은 경우도 크리스트교의 성지입니다. 자,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서남아시아에서 시작된 거예요. 서남아시아에 시작돼서 서남아시아에서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메카, 메디나 전부 다 이슬람교의 성지로서 얘네들은 사우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의 가장 큰 형님이 누구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왜냐면 이런 성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자, 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남부아시아 쪽에서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성지도 남부아시아 쪽에 있습니다. 인도의 북부 지역인 룸빈이나 부다가야라고 하는 성지들이 인도 북부에 있어요. 인도 북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남부아시아를 시작해서 주로 어디로 퍼졌냐면 동남아시아랑 동아시아 쪽으로 퍼졌다는 거죠. 성지들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얘는 남부아시아에서 시작됐죠. 남부아시아에 시작돼서 역시나 남부아시아에서 자리 잡고 있는 민족 종교입니다. 그래서 겐지스강이라던가 바라나시 같이 겐지스강 유역에 위치한 성지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종교 경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간단하게. 자, 크리스트교도 역시나 십자가나 종탑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겠죠. 십자가나 종탑.
자, 그 중에서도 가톨릭교는 좀 뾰족하고 웅장한 형태의 성당을 가지고 있고요. 개신교는 가톨릭교 성당에 비해서 교회가 단순하고 작다. 우리나라랑은 좀 반대지. 교회랑 그거랑. 그리고 동방종교 또는 우리가 그리스 종교라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는 장식이 화려하면서 지붕에 돔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돔. 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라고 부르는 돔 형태와 첨탑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아라베스크 문양이라 그래서 이슬람교는 우상 숭배가 금지되어 있어.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라를 그림이나 뭐 다른 걸로 표현을 하면 안 돼. 니네 알라 어떻게 생긴지 알아? 예수는 어떻게 생겼어? 예수님은 그 이미지들 있잖아. 뭐 이렇게 있고 막 머리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잖아. 근데 알라는 이런 그림 자체, 상상 자체가 동원이 되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상징하면 안 돼. 그래서 아라베스크 문양을 통해서 이 알라와 그 이슬람교의 성전인 쿠란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하는 형태의 문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불교 같은 경우는 불당이라던가 뭐 사리가 모셔진 탑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힌두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즉, 이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얘는 유일신이야. 하나님 하나 믿고 얘는 알라만 믿고, 힌두교 같은 경우는 다신교예요. 신이 겁나 많아. 몇천 개 된대요. 그리고 불교는 신이 있다 없다? 신이 없고요.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석가모니나 뭐 부처들도 그냥 열심히 먼저 불교를 공부한 형님들인 거지. 선배님들이지 신은 아니에요. 자, 주요 특징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유일신이라고 했었죠. 유일신교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 세계에서 신자수 가장 많고요. 가톨릭교, 개신교, 그리스정교 이렇게 나눠진다 라는 거. 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유일신교로 쿠란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따릅니다. 이게 이슬람교의 성경이에요. 자, 그리고 이슬람교는 무엇보다 이 신앙 실천의 5대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하고 자선활동을 하고 라마단 기간이라 그래서 금식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성지순례를 가는데 어디로 간다? 메카로 간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슬람교는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되고 쿠란에서 정한 대로 술과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술과 돼지고기를 금기시한다는 거. 부정한 동물로 생각해요. 자, 그리고 여성들은 선으로 얼굴이나 신체를 가리는 의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교는 특이하게 파가 좀 나눠지게 되는데 수니파와 소수인 시아파로 나눠지게 돼요. 수니파는 좀 정통이나 좀 유도리가 있는 파고, 시아파는 진짜 정통만 생각하는 거. 극단적인 정통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수니파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수니파와 이슬람교의 가장 큰 형님이라고 보면 되고요. 시아파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이란이라고 해서, 이란은 사실 이런 사우디랑 같은 종족이 아니야. 얘네들은 원래 페르시아 종족이라고 해서, 페르시아 민족이라서 얘네들은 아랍 쪽은 아니란 말이야. 아랍 문화권이 아니야. 같은 문화가 아니라 얘는 페르시아 문화권이라고 해서 양탄자 만들고 그거 타고 다니는 그런 애들인데, 지금은 같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지만 얘네랑 같은 파가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런 시아파의 대표적인 대장이 이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시아파는. 그래서 자, 다음에 불교 보겠습니다. 자, 불교는 윤회 사상 중시하고요. 개인의 수양과 해탈, 자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살생을 금하면서 육식을 대체로 금기하지만 유목생활하는 주민들은 육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종파로는 동아시아 쪽에 믿는 대승불교랑 상자불교가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힌두교 같은 경우 여러 시를 인정하는 다신교로서 보편 종교인 불교보다 신자 수가 많다고 그랬죠.
여기도 불교랑 마찬가지로 윤회 사상을 인정합니다. 즉 얘도 죽으면은 다시 뭔가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리고 고행을 통한 수련을 중시해요. 그래서 겐지스강에 뭐 목욕을 하고 물 먹는 것도 고행이지 않을까? 자, 그리고 여기는 소르신성시에서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소고기를 먹지 않고요. 카스트 제도에 기반한 생활 양식, 약간 남녀 차별적인 요소들이나 계급 차별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 몇 가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시간 좀 줄게요. 뭐야, 너 아예 가는 거 아니었어? 아니 먼저. 학생이 먼저 갔다고? 그냥 3학년 낄끼 하라고 했잖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필요하다는. 1학년 왔어? 찾아? 3반에서 먹었어요. 니네 맨날 그런 거 뽑을 때 사람 보이는 진짜 없어가지고 맨날 후회하잖아. 이미 후회 중. 쟤는 안 왔어. 안 먹죠. 이거 가서 찍어. 그래? 왜 이러지? 다 맞았거든요. 잠깐. 신나? 오. 아는지 내일부터 나오라고 해. 네. 누구지냐? 저 내일 뭐 그럴지 모르겠어요. 왜? 아니 그 학생이 OT를 한대요. 아니 이런 거 일주일 전에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무슨 OT를 해? 낄끼 해. 새로운 치. 3학년 낄끼 해. 니네 2학년이 알아서 하도록 냅둬야지. 제가 필요하대잖아요. 낄끼 해. 9시부터 한대. 아진아, 희진아. 3학년 이제 낄끼 해야 되지. 선생님도 막 낄끼 하세요. 나 낄끼 하잖아. 교무실에서 낄끼 하시라고요. 교무실에서? 왜? 이제 곧 40인데. 아직 아니거든? 아직 안 했으니까. 고시잖아요, 곧. 보시면. 니네 그럼 대학생이야? 아니잖아, 아직. 거의. 거의야. 아직 대학생 아니니까 웃겼는데. 내년에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면 어때? 싫다니까요. 저 선생님처럼 인생에서 백수 언제 해보겠어? 그 임용은 한 번에 붙으셨어요? 분명? 일하다가 붙었지. 네네네. 인생에서 백수 언제 해보겠냐? 은퇴하고 하면 되죠. 은퇴하고? 은퇴하고 나 박수 줬을 건데. 왜 그래요? 전동 킥보드에 이제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자, 같이 봅시다. 자, 먼저 이런 거에서는 어떻게 푸냐면 그냥 방법들만 좀 알아보면은 먼저 지역은 서남아시아랑 북아프리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시아랑 오세아니아 묶었고 유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각각의 대륙별로 어떤 종교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서남아시아랑 북아프리카는 어떤 종교만 있겠어? 여기는? 이슬람교만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시아,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교 다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리고 일부 크리스트교. 이렇게 다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종교만 있겠어? 크리스트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겠냐? 자, 먼저 아시아부터 찾는 거야. 즉 힌두교랑 불교를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슬람교랑 크리스트교랑 힌두교만 표시되어 있네. 그럼 힌두교만 있는 데가 여기 아시아 오세아니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B 같은 경우에는 가도 있고 나도 있고 다도 있어요.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나? 없지. 없는데 나랑 다가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A는 여기 가만 있죠. 그래서 A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힌두교가 되는 거고 가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됩니다. 아시아랑 오세아니아. 자, 그러면 아시아 오세아니아를 보니까 B랑 C가 있는데 C는 거의 없고요. B만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시아 오세아니아에 속한 이 B 부분은 이슬람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로 100% 거의 차여 있으니까 나가 서남아시아랑 북부 아프리카가 되겠고 다 같은 경우가 이제 유럽이 되겠죠. 자, 유럽 하면 왠지 크리스트교가 잔뜩 있을 것 같지만 왜 이렇게 크리스트교 비중이 낮아졌냐면 유럽에 최근에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에 출신의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터키라던가 아니면은 저기 서남아시아 쪽에 사는 사람들, 북부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많이 이주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 외로 이 이슬람교의 인구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서남아시아랑 북부아프리카와 다르게 조금은 크리스트교 말고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속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C가 크리스트교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 봅시다. 1번. 가는 다보다 아시아 오세아니아는 다 유럽보다 이슬람교 신자가 적다. 아시아 오세아니아는 인구수가 엄청 많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보다 어떤 종교든 이슬람교 신자가 많을 거예요. 게다가 비율도 지금 많죠. 그래서 적다는 건 아니고 2번. A는 보편 종교, B는 민족 종교에 해당한다. 힌두교는 민족 종교고 이슬람교랑 크리스트교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보편 종교죠. 아니고요. 자, 3번. B는 C보다 유럽에서 신자 비율이 높다. 이슬람교는 유럽에서 신자 비율 낮게 떨어질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는 B와 C의 성지가 있다. 예루살렘 하면은 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 있고요. 이스라엘은 서남아시아에 있는 국가예요. 이 예루살렘은 세 개 종교의 성지가 있는데 어떤 종교의 성지가 있냐면 먼저 크리스트교의 성지야. 그리고 여기를 이슬람교가 차지했던 시절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슬람교의 성지로도 되고요.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교의 성지. 그래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B와 C의 성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5번. 유럽에서 2010년대, 2060년에 신자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종교는 크리스트교다. 비중이 증가한 거는 뭐예요? 이슬람교가 증가했죠. 왜냐하면 북부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의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뒷부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이거 너무 커요. 이거. 자, 이거 3번도 풀어볼게요. 3번까지만. 자, 같이 볼게요. 자, 바다다는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중에 하나래요. 전부 다 보편 종교죠. 보편 종교 중에서 어떤 종교, 그 종교를 믿고 있는 나라들 순위를 따져보게 되면은 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브라질 같은 아메리카 대륙들이 1, 2, 3등을 차지하고 있네. 게다가 필리핀도 있네. 가는 그럼 뭐예요?
크리스트교. 자, 나 같은 경우에는 타이, 미얀마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동아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스리랑카 전부 다 아시아 대륙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불교가 됩니다. 자, 그럼 B는 누굴까요? B는 사람이 겁나 많은 중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A 어디 있어? 아니구나. 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집트, 이란 뭐 이런 나라들이 있네. 이게 이슬람교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국가가 누구냐?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슬람교 신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자, 우리가 서남아시아랑 북부아프리카의 나라가 이슬람교를 가장 많이 믿을 것 같지만 비율이 높을 뿐이지 서남아시아랑 북부아프리카는 건조기후 지역이라 사람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거기는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신자 수로 따지면은 아시아 국가들이 오게 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압도적인 1위가 되겠고요. 2등이 어디냐면 인도예요. 인도 아까 얘기했지만 인도의 북서부 지역이나 중남부 지역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지역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힌두교의 종주국인 인도가 이슬람교를 믿는 비율이 꽤 높다. 그리고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많이 믿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남부 아시아 쪽에서도 이 종교를 많이 믿고 있다. 자, 그럼 A는 어디냐? A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많은 나이지리아라는 거죠. 나이지리아. 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도 얘도 보면은 아프리카의 중부쯤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나이지리아의 북부 지역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요. 나이지리아의 남부 지역은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어. 그럼 얘네들이 사이가 좋을까 나쁠까? 나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이것처럼 이슬람교랑 크리스트교 때문에 싸우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 싸우는 나라가 되게 많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도랑 파키스탄과 관련해서 인도, 파키스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카슈미르라는 동네가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랑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곳입니다. 싸우고 있는 거. 자, 그럼 현지 보겠습니다. 1번. 가는 메카로의 성지순례를 종교적 의무로 한다. 이거는 무슨 종교? 이슬람교. 나는 은혜사상을 중시하며 개인 수양과 해탈을 강조한다. 이거는 불교. 자, 대표적인 경관으로 불상과 불탑을 줄 수 있다. 이거 불교. 자, 남부지역은 A의 남부지역, 나이지리아의 남부지역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크리스트교, 북부지역은 이슬람교의 비중이 높다고 그랬죠? 서로 반대가 됩니다. 자, 5번. B의 총 인구에서, 중국의 총 인구에서 나 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C의 총 인구에서 다 신자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다. 인도네시아는 거의 국교가 이슬람교야. 근데 중국은 국교라는 게 없지. 국가에서 믿는 종교가 없고 이것저것 다 믿는단 말이야. 특히 얘네들은 막 이상 관우를 믿기도 하고 막 이상한 조조를 믿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지역마다 신들이 있어. 그래서 아니라는 거.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인구 조금만 하자. 여기 앞에서 보는 거야. 15분이면 된다. 자, 인구 파트 같은 경우에 일단 주요 내용들만 좀 살펴보면 세계 인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1800년경 10억 명에서 2023년 약 80억 명으로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아무래도 산업혁명 이후에 폭발적으로 우리가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겠죠.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위성시설이 개선되는 등 사망률이 감소했기 때문에 인구 부양률이 증대해서 세계 인구가 성장을 했다. 근데 우리가 요즘 뉴스랑 들은 거랑 좀 다르잖아? 우리 뉴스에서는 저출산이다 고령화다 하면서 인구가 줄어들 것처럼 얘기하는데 세계 인구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대. 그 이유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인구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개발도상국에서 인구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그 결과 세계의 인구 분포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연적 요인이나 인문적 요인에 따라서 불균등한 분포를 보이게 되는데, 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농업에 유리하거나 공업과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 즉 농업에 유리한 거는 어떤 기후대? 온대나 냉대기후 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공업과 서비스업이 발달한 대도시, 선진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여기 인구 희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이 인간의 거주에 불리한 지역들이 있죠. 너무 건조하거나 추운 지역, 건조 지역이나 건조나 환대 지역, 또는 산악 지역인 신기숙산지 지역, 이런 곳들이나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교통발달이 미약한 개발도상국들이 있죠. 거의 저개발국은 인구가 희박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 결과 세계의 인구 순위를 따져보게 되면은, 이거 우리 외워야 됩니다. 인구 순위. (3학년들이) 외운 거랑 순위가 좀 달라졌어요. 자, 인, 중, 미, 인. 아직 그 다음 뭐야? 그치. 파, 나, 그, 당. 너의 백일. 피리콩.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니네가 외운 거랑 다르지. 그때는 러메겔이었잖아. 얘가 올라온 거야, 얘가. 자, 그럼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1위는 인도가 되겠습니다. 인구가 14억 정도 돼요. 14억. 인도가 1위가 됐고요. 2등은 중국이에요. 중국. 원래 중국이 항상 1등이었는데 작년에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은 중국이 1등으로 아직도 나올 거야. 그래서 아직 반영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중국이 2등이고요. 3등이 어디게? 미국. 4등이 인도네시아가 4등입니다. 자, 미국부터는 인도랑 중국은 넘사벽으로 10억이 넘는 국가들이고요. 미국부터는 한 3억, 4억밖에 안 돼. 3억 밖에도 아니지만 어쨌든 3억이고요. 인도네시아도 거의 3억 정도 됩니다. 파는 어디죠? 파키스탄. 나는 나이지리아. 부는 브라질. 방은 방글라데시. 너는 러시아. 얘는 에티오피아. 맥은 멕시코. 일은 일본. 필리핀. 이는 이집트. 홍은 홍고 민주공화국. 자, 여기 있는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1억을 넘는 국가들이에요. 인구가 1억을 넘는 국가들. 자,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나라들이 있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나라들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것처럼 아시아에 이렇게 인구 규모가 큰 나라들이 많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선진국들만 한번 표시를 해볼게. 이 중에서. 자, 인도, 중국 선진국이니? 아니요. 자, 미국은 선진국이에요.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브라질, 방글라데시까지 선진국이니까? 아니죠. 러시아는? 애매하긴 하지만 선진국으로 쳐봅시다. 에티오피아, 멕시코 선진국인가요? 아니고. 일본은 선진국이죠? 필리핀, 이집트, 콩고 민주공화국 전부 다 선진국 아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세계에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선진국이에요? 개발도상국이에요? 개발도상국이 많이 있다. 개발도상국은 아직도 아이를 많이 출산하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여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이야. 증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랑 파키스탄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폭발적으로. 그리고 방글라데시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도 폭발적으로 증가, 멕시코도 증가, 필리핀도 증가, 이집트도 폭발적으로 증가, 콩고 민주공화국은 진짜 대폭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이 주문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이 3학년 애들도 작년에 내가 외우라고 한 건데 아직도 기억이 나잖아. 지금 얘네들도 세계집 이거 안 한 지 꽤 됐는데 그냥 나오잖아. 이거를 주문 외우듯이 외워야 된다. 인중미인, 파나부반, 러에베길, 피리코 이렇게 외워주면은 진짜 문제 풀 때 큰 도움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령층별 인구구조를 보게 되면은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낮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인구구조를 따질 때 시계 봤어. 자, 인구구조를 따질 때 유소년, 청년, 노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게 되죠. 유소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0세부터 14세부터까지. 청년은 15세부터 64세. 노년은 65세 이상의 인구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소년 같은 경우에 유소년층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이거는 출산율과 관련돼 있어. 출산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청장년층이 많다는 얘기는 얘네는 다른 말로 경제활동층이라고 하거든. 자, 청년층이 많다는 얘기는 그 나라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얘네들은 인구를 부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유소년과 노년층을 부양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진국일수록 노년층이 높습니다. 근데 또 노년층 비율이 높으면은 그 지역에 사망률도 높게 돼. 아무리 의료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막 300살까지 살 수 없잖아. 나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노년층이 높으면은 사망률이 좀 같이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개념으로는 인구 부양비라는 게 있죠. 인구 부양비라는 거는 먹여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구 부양비는 일단 누가 먹여 살려? 성장년층이 먹여 살리죠. 근데 얻어먹는 사람은 유소년하고 노년이 되겠죠. 그래서 인구 부양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성장년 분의 유소년 플러스 노년.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 부양비는 뭘 측정하는 거냐면 그 사회에서 청장년이 많냐 적냐를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청장년과 즉 비율과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청장년이 높으면은 인구 부양비는 적어요. 인구 부양비가 높으면은 청장년은 조금밖에 없는 거야. 자, 또 노령화 지수라는 게 있죠. 노령화 지수라는 거는 그 사회에서 유소년과 노년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이라는 얘기는 유소년보다 누가 더 많은 거야? 노년이 더 많은 거야. 즉 그 사회로 좀 치게 되면은 앞으로 돈 벌 사람들보다 이제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노년이 많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회가 재생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령화 지수라는 개념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비라는 개념도 있는데 성비는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지. 그래서 여성분의 남성 곱하기 100을 따지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성비가 높다라고 하면은 남자가 더 많은 거. 남초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요. 성비가 낮다라고 하면은 여초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중위 연령도 높고 노령화 지수도 높고 노년 부양비도 당연히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중위 연령은 평균 연령이랑은 좀 비슷하지만 다른 건데, 중위 연령은 그냥 인구를 일자로 쭉 줄 세워놨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말하게 돼요. 자, 다음에 산업별 인구 구조를 보게 되면은 선진국 개발도상국보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낮고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자, 그 결과 대륙별 인구 변화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현재 2020년 데이터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륙별 인구 순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아시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어디예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자, 다음이 많은 데가 유럽. 유럽 다음이 라틴 아메리카. 다음이 앵글로 아메리카. 제일 적은 데가 오세아니아라고 보면 되겠죠. 즉, 이 개발도상국 대륙에서 인구가 더 많이 있고요. 게다가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196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이 2등이었는데 최근에 역전당한 거지. 그러면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이 2등이었어. 근데 아프리카가 크게 인구가 성장하면서 유럽을 역전한 거죠. 즉, 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인구가 성장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선진국 대륙인 유럽이나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되고 있는 거야. 그 결과 나중에 라틴 아메리카는 향후 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라틴 아메리카가 유럽을 역전하겠죠. 그래서 개발도상국 대륙은 계속 인구 성장을 하고 유럽, 앵글로랑 오세아니아는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 문제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먼저 유소년층, 청년층, 노년층이 있는데 유소년층 비중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예요? 유소년층 비중. 아프리카가 제일 높지. 아프리카가 제일 높아. 그 말은 출산율이 어떻다? 아프리카가 제일 높다.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어디죠? 라틴하고 아시아가 비슷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인구 성장률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출생률이 낮은 거, 유소년층 비중이 낮은 데를 보게 되면은 유럽하고 앵글로 아메리카가 있지. 특히 유럽이 가장 낮은데 이 말은 출생률이 어떻다? 낮다. 자, 그리고 노년층도 한번 봅시다. 자, 노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죠? 유럽하고 앵글로 아메리카죠. 그처럼 선진국 대륙일수록 노년층의 비중이 높다. 자, 그럼 청장년층 비중이 가장 높은 데는 어딜까? 잘 안 보이네. 비슷비슷했죠? 이렇게. 근데 아프리카가 생각 외로 청년층 비중이 낮지. 얘네 왜 낮게? 지금 싸우다 죽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인구까지 알아봤고요. 이거 내일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순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다시 또 세계 인구 위주 쭉쭉 들어가겠습니다.